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바로 조직행동론 과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직행동론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조직이란 것, 그 다음에 이러한 조직행동이란 것이 무엇인지 아셔야 되겠죠. 일반적인 행동이라고 한다는 것은 사실 움직임에 대한 얘기입니다만 이 행동에 대한 목적이 조직으로 구서 있죠. 어떻게 보면 행동이라는 의미보다 조직 행위론이라는 의미가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행위라는 것은 어떤 가치나 동기나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하는 행동들을 이야기한다면 조직 행동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나 이런 것보다도 먼저 우선이 되는 게 조직이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람들의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이 행동이라고 하는 표현을 강조하게 된다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인격이나 이런 걸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심리학적인 측면보다는 조직에서 만들어진 목표나 생각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그것에 따라가는 것들을 이야기하죠. 허나 인간이란 존재들은 단순히 이제 조직이 이끌어진 대로 무조건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여준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 안에서 나의 생각이나 가치관이 반영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결국 여기에 대해서 조직의 입장이나 우리의 입장이 상충하게 되는 경우 우리는 그때 나타나는 다양한 스트레스들이나 감정들이 등장하게 되고 역시 이것이 조직 행동론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이러한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입장도 있겠습니다만 조직을 이끄는 사람의 입장도 또 다르겠죠. 또한 이러한 조직이 잘 이끌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부수적인 환경들에 대한 얘기들을 다루는 게 이 조직 행동론의 특징입니다. 그럼 이러한 조직 행동을 설파한 사람들 중 다양한 이론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조직 행동의 개요라고들 표현하죠. 기본적인 조직 행동이 무엇인지, 조직은 무엇이고 행동은 무엇인지. 그 다음 이러한 조직 행동과 관련해서 다양한 학자들은 어떤 이론들을 제시해왔고 그것들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게 이번 첫 절에서 이루어지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조직행동의 개념을 살펴봐야 되겠죠. 그 이전에 우리가 메타적으로 조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가셔야 됩니다. 조직이라는 것은 집단의 일정에 해당하죠. 집단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 명이 아니라 두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야 됩니다. 거기서 당연히 어떠한 그 두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목적을 가지고 지향점을 가지고 그리고 지속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만나는 것을 집단이라고 하죠. 여기서 이제 조직이 단계로 올라가게 된다면 이러한 조직이라는 것은 집단을 넘어서서 명확한 지휘와 역할이 주어지게 되고 그러한 목표가 명확히 제시되고 거기에 따라 규격화된 표준화된 움직임을 보여주는 모습이 되는 것이 조직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독학사 조직행동론을 공부를 하고 한편으로 사회에 나가서 다양하게 속하는 집단들을 보게 된다면 그 중에서는 조직인 것과 조직이 아닌 것들이 있을 겁니다만 우리가 생계를 위해서 들어가는 대부분의 집단들은 전부 다 조직적 위치에 들어가게 되죠. 왜냐하면 그 조직 지향하는 목표가 있고 거기에 준하는 여러분의 활동들을 통해서 임금을 지불하기 때문에 그러한 임금을 지불하는 모든 것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조직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 그만큼의 행동에 대한 평가나 측정에 대해서도 당연히 반영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이러한 조직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의미 자체를 알아야 될 것은 개인으로서는 성취 불가능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 것입니다. 성취 불가능하다라는 것은 개인의 활동을 통해서는 이루기 힘든 것들이 조직으로서는 가능하고 만약에 이것이 혼자 가능하다면 굳이 조직이 필요 없겠죠. 그러나 이것이 혼자 하기에는 힘들거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 함께 모여서 일하는 인간의 집합체 그리고 의식적으로 구성 사회적 체계가 나왔습니다. 이는 바로 뭐에 대한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이러한 의식적이라는 게 결사체의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해요. 이 결사체라는 것은 이 조직에 절대 들어가야 돼선 안 되는 단어가 일종의 공동체적 개념이 됩니다. 물론 이 공동체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하고 지향하고 있는 바를 결사체에 도입하기도 합니다만 이 공동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해서 만났다라기보다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집단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철저하게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결사체의 성격이죠. 그래서 정의를 하자면 개인으로서 힘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의식적으로 만든 결사체다라고 하게 되면 조직이 좋습니다. 물론 이러한 조직의 의미에 대해서 몇 가지 부가적으로 우리가 특징을 정리해야 될 것들이 당연히 존재하게 됩니다.
또한 조직이란 개인을 구성인자로 하는 사회체계의 동시에 통합 시스템의 직능체계에 나와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이러한 사회체계라는 단어를 써놨는데, 사회체계라는 것은 우리가 조직보다는 훨씬 더 큰 개념이죠. 전체 사회체계를 조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사회 안에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움직임을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한 개인을 구성하는 사회체계 안에 존재하는 이러한 체계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집합적 구성원이죠. 거기다 통합 시스템으로서의 직능체계인데,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체계다라고 하는 거. 회사라든지 노동조합이나 기타 여러 가지 조직적 결사체에 대한 이야기고요. 개차 부분은 분업되기 때문에 특정 곳에 의도적으로 구조화된 계획적 단위다. 여기 보게 되면 의도적이라는 게 중요해요. 의도라는 것은 당연히 목적이 있을 때 의도가 되는 거지, 비의도적이다, 무의도적이다라는 것은 조직 행동에서 조직이라는 단어를 빼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구조화됐다 또는 표준화됐다, 어떤 틀이 존재하고요, 구조가 존재합니다. 이것은 당연히 영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변화도 가능하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지속한다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 영구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계획적 단위입니다. 당연히 여기서는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일련의 절차들을 제시해 주는 게 이러한 조직의 특징이 되는 거죠. 결국 조직은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있고, 이 목적을 위해 체계화된 구조들을 하게 되는 상호작용을 이끌어내는 하나의 집합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호작용의 특성은 일반적인 여러분의 모든 상호작용보다도 기본적으로 협동을 전제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몇 가지 성과에서 기본적으로 그 경쟁을 조금 집어넣기도 하죠. 그래서 성과급이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상황에 따라서 갈등이 발생합니다만 조직이 지향하는 상호작용이 아니죠. 그래서 그 상호작용 중에서 가장 협업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집합체다라고 하는 것이 조직의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직에 대해서 다양한 학자들이 정의를 내놨어요. 힉스 같은 경우는 다수가 개인이 목표 달성을 위해 상호작용하는 구조화된 체계이다라고 하게 되는데, 당연히 들어야 될 게 이러한 목표 달성은 핵심적 요소가 됩니다만, 이 끝에 있는 구조화된 체계라는 단어 자체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죠. 그러니 단순한 체계가 아니라 구조화 표준화에 대해서 서로 간의 규범이 명확하게 제시가 돼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 힉스의 정의입니다. 그 다음에 포터겟의 정의 같은 경우 합리적으로 조정 분화된 기능을 통해 나와 있죠. 그래서 어떤 기능적 측면에서 분할을 했습니다. 본원적 기능과, 그래서 이러한 본원을 이제 보조하는 기능으로 많이 분화해서 설명을 했었죠.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인과 집단의 실체이다라고 나왔습니다. 목표라는 것은 공동적으로 항상 들어가고 있고 집단이라는 게 있습니다만, 여기서 합리적으로 조정 분화된 기능을 중심으로, 그래서 이러한 가치 사슬을 설명했었던 게 포터의 인원이었죠. 버나드 같은 경우는 공동목표 달성에 공헌한 의지를 가진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추구한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상호작용에 있어서 의지나 그의 심리적인 측면에 이쪽을 강조하는 버나드 입장이 되겠죠. 그래서 2인 이상의 사람들이 힘과 활동을 의식적으로 조정하는, 그래서 의식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조정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조직적 차원에 이루어진 행동을 무지성적으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맞게 거기서 받아들이고 하는 것들을 강조한 게 버나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자들의 이론이 계속 나올 때마다 조금씩 내용이 다듬어지고 여기에서 또 다른 이론들이 증명하기 시작하죠. 카츠와 칸의 입학에서는 공동목표하에 내부 관리를 위한 구제장치와 외부 관계의 관리를 위한 정인구조를 발전시키는 인간 집단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눈에 보이는 것은 내부 관리를 위한 규제장치라고 나왔죠. 내부와 외부라는 차원에서 이제 구분하게 되면 카츠와 칸이 강조가 되네요. 지금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게 되면 여러분이 이제 조직의 정의라는 게 시험에 나왔었을 때 그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를 수 있도록 이제 팁을 드리기 위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부와 환경 관리, 내부 관리, 행동 관리에 대해서 관리를 강조하고 있구나라는 것들. 그럼 이러한 내부와 외부의 관리를 위한 어떤 규제 장치들이 총체적으로 있는 것이 이제 그 조직이다라고 설명하고요. 베버 나와 있습니다. 특정한 목적 달성에 목적이 있습니다. 조직 구성원의 상호작용한 인간의 협동 집단이다라고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협동이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이 특정한 목적 달성이라고 그랬을 때 여기서 하나 집어줄 수 있는 것은 상호작용한 인간들의 합리적이란 얘기를 집어넣으면 좋습니다. 이 베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오늘도 살펴보게 되지만
관료제라는 것을 얘기하게 됐고, 인간의 진화나 이런 조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합리성의 증가라는 걸 굉장히 강조했죠. 이러한 합리성이라는 것은 조직적 차원에서 설명을 한다면 예측 가능한, 그리고 매니저블,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예측 가능하고, 여기에 대해서 인간이 실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지금 이제 조직행동론을 공부하는 데 대해서 지금 수업을 듣고 거기서 내가 문제를 풀 수 있는가라는 것이 합리적으로 계산이 돼야 됩니다. 단순히 그냥 수업을 들으면 점수가 그냥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어떤 확정이 없고 합리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막연한 공부가 되기가 쉽겠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배부의 특징 중에 하나고요. 셀즈닉 같은 경우는 환경에 정하면서 오늘 공식적, 비공식적 관계. 지금 보면은 공식적 관계가 일반적으로 지배적인 게 바로 조직의 특성입니다만, 셀즈닉은 여기다가 비공식적 관계라는 걸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조직이라는 것은 공식 조직이 가장 통칭하고 일반적인 얘기입니다만, 후대에 이제 나오게 되면서 비공식 조직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사람들의 관계가 1차에서 2차 관계까지 혼재하기 시작하고, 그런 1차 관계가 이제 2차 관계만 지배적으로 있어야 될 이러한 조직에서 1차 관계가 들어가게 됨으로써 사람들 간의 비공식적인 관계가 이제 조직 안에서도 중요하게 된 것을 집어넣게 된 게 바로 셀즈닉의 정의입니다. 과학자들의 정의에 대해서 사실은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조직의 정의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얘기했었던 키워드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보통 1번 문제에 나오게 됩니다만 이러한 조직의 정의를 바르게 연결된 것에 대해서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조직의 특성입니다. 특성이라는 것의 메타적 의미, 그러니까 정의는요, 이 A의 특성하게 되면 A만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에요. 한편으로 하자면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A다 라고 하는 것을 규정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것에는 볼 수 없는 A만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라고 하는 게 특성이라고 하게 되죠. 그래서 일반적인 특성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조직이라고 부르는 전부 다 이걸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제가 특성을 강조하냐면 속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속하는 것들은 가질 수 있는 성질이거든요. 근데 특성은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성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성이 더 중요합니다. 속성이란 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특성은 반드시 있는 거죠. 인간의 이성이라는 것은 다 있는데, 예를 들어 내향적이라 외향적이라는 속성이죠. 내향적 사람 있고 외향적 사람 있고, 이런 차이입니다. 개인대로 구성된 하나의 사회체계이며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직에 대해서 전부 다 뭐라고 했냐면 사회체계라는 말을 했어요. 체계라는 단어는 사람들의 관계들이 이제 모여서 이러한 관계를 총체적으로 서로 전체적으로 모두 다 결합해 보게 되면 이 관계를 다 모아서 체계라는 단어가 됩니다. 관계는 서로 링크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하나를 통칭하게 되면 연결되게 되면 하나의 체계가 형성되게 되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제주도에 있는 제주도에 무슨 하나 해보죠. 동기포 고등학교라고 하나 해봅시다. 없으니까요. 동기포동에 여러분 안 다니잖아요. 근데 그 안에 동기포 고등학교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다. 그 안에서 사람들의 관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그런 그 동기포 고등학교와 관련된 사람들의 모든 관계들을 다 통째해서 보면 이것이 하나의 체계를 이루게 된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조직 전체 목적 달성의 부분적 목적을 가진 하위 체계들로 구성된 통합 시스템. 시스템이요, 구조죠. 그러니 체계가 하나로 통칭되게 돼서 이것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잘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의 구조를 형성할 수 있게 됩니다. 조직은 그래서 이런 체계, 관계들이 모여서 이것이 구조적으로 흘러가는 하나의 시스템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공동의 목적을 위해 정립된 체계화된 구조 나와 있습니다. 결국 반드시 모든 조직은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없는 조직은 없습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규범이 제시고, 규범이 없는 조직은 없는 거죠. 그래서 목적이 있다라는 게 핵심이 되고요. 그 다음에 체계들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게 핵심이네요. 자, 그 다음에 3번 투입 산출 피드백을 통해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개방 체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활동이 나와 있죠. 투입, 산출, 또 피드백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가장 기본적인 정체도 씁니다만 투입 산출이라고 부르고요.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도 안에서 하는 넓은 의미의 정치라고 볼 수 있고 우리가 필요한 자원들이나 모든 것들을 투입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 산출된 결과가 나오고 이것을 판단해보고 다시 이제 돌아와서 새로운 투입을 위한 피드백이 들어가게 되죠. 그러한 것을 통해서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을 한다라고 하게 되는데 결국 이 외부 환경에 대해서 적응한다라는 의미로도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개방적이다. 외부 환경으로부터 닫혀진 체계는 없다라는 거 하나 보이고요. 투과할 수 있는 경계 보유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어떤 이윤법적으로 투과는 가능하지만 조직의 외부나 내부라는 것이 확실하게 구분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조직 내 요소와 조직의 요소를 구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 요소에 대해서 하게 되고 결국 조직 안에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조직 내 요소에 있기 때문에 어떤 조직적 행동을 요구되는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조직 행동을 요구하는 의무라는 것이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한편으로 이 조직에 들어가기 때문에 월급을 받거나 어떤 또 권위를 갖게 되거나 하는 것들이 있게 됩니다. 이러한 권리들이 부여되게 된다. 그래서 내부와 외부의 기준으로 잡고 이러한 내부의 요소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의무와 권리가 따로 부여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성장과 변화에 대한 동태적 균형을 추구한다라는 건데 사실 이게 초반에 조직 같은 경우는 이런 면이 매우 약했었어요. 약했었으나 이러한 동태적 균형이라는 것은 이제 재균형, 항상성에 대한 의미인데 이제는 조직이 과거와는 달리 수도 없는 외부 환경의 변화들을 통해서 단순히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는 지속성, 안정성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외에도 이런 환경에 더 적응할 수 있도록 조직이라는 것이 진화하고 변화한다라는 것을 강조한 동태적 균형이 최근 조직에 대한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조직행동론, 조직의 개념을 봤으니 조직행동론으로 들어올게요. 조직행동론의 개념 하게 되면 조직 내 개인 내 집단, 조직 차원의 행동이나 태도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통해 성과를 배우자는 지금 학문 분야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행동에 대한 얘기 나왔죠? 조직 차원의 행동이에요. 조직에 대한 얘기는 있으니까 앞에서 조직에 대한 정의를 여기다 집어넣고 그 조직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상호작용 또 들어가지만 이 상호작용을 이끌어내는 일정한 사람들의 태도, 양태 같은 것들이 여기에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조직행동론이죠. 론이란 것은 이걸 연구를 왜 하느냐라고 한다면 이러한 상호작용이나 태도에 대해서 목적 달성을 위해 이러한 상호작용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하냐. 바로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러한 조직활동의 상호작용의 태도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학문 분야이다. 그래서 어떤 과정이나 어떤 체계를 투입하게 되면 이러한 조직행동의 질이 높아지게 되고 결국 이러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조직 내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성취라든지 성취 욕구를 이제 북돋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거죠. 결국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선 어떻게 행동할까? 어떤 조직 시스템에선 어떻게 행동할까? 그럼 조직은 어떤 면에 대해서 더 강조를 해야 될까? 그래야 조직 행동의 질이 좋아질까? 라는 것들을 연구하게 됩니다. 보통은 이제 어떤 조직 행동이 추구되는 그런 동기적 측면에서 이제 보통 연구를 많이 합니다만 최근에는 이러한 조직 행동의 결과적 측면 다시 분석하는 것도 있고 다양한 방식들이 나타나게 돼요. 당연히 인간의 행동을 연구합니다. 그러니 심리학이나 사회학 등의 이론적 기반을 두고 있다. 심리학 같은 경우는요, 인간이 어떤 동기나 의도나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행위가 나타나냐라는 걸 통해서 그러한 동기나 의식을 건드리는 것들이 이제 심리학에 대한 얘기가 될 거고요. 사회학 같은 경우는 사회와 개인 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죠. 어떤 체계에 대해서 이러한 체계에 순응하게 되는 체계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 그러니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이것의 원인은 무엇이며 이것은 어떻게 찾아야 될까? 사회 문제 해결, 조직이라고 한다면 조직적 문제에 대한 해결에 의해서 우리는 어떤 투입이 필요할까? 라는 것들을 보는 게 사회학의 대기죠. 결론적으로 심리학은 어떤 행동의 촉발이나 변화를 기대하는 것이요. 사회학이라고 한다면 조직 내 문제나 또는 조직을 발전시킬 수 있는 해결책이 무엇인지 제시해 주는 게 목적이 됩니다. 플러스 구체적인 조직 내 행동을 분석하기 때문에 실현적 측면, 단순히 학문적인 측면이 아니라 행동 자체를 하나하나 요소별로 뜯어보는 것을 분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러한 행동을 촉구할 수 있는 실용적 측면, 좀 더 이것에 비해서 실제적인 학문이다라는 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과 사회학의 영향을 받고
또 무엇도 있다? 실용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다양한 학문 분야에 영향받았다. 정착, 인력, 사회심리학, 사회학, 심리학 등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나왔어요. 정치 중요하죠. 이란 정치라는 것이 좁은 의미의 정치라 그래서 우리가 정치가들이 하는 정치가 있겠지만 엄밀하게 이 조직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정치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정치라는 것은 사람들의 갈등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에서 이 분배를 얼마나 정당하게 분배할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죠. 조직 내 수많은 자원들이나 이런 희소 자원들이 있을 때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분배하고 잘 관리하는 것도 조직적 차원에서 중요할 것이고요. 인류학은 이러한 사람들의 다양한 조직들을 비교함으로써 이 조직이 갖고 있는 성질은 무엇이고 그래서 파악하기 위해서 인류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심리학, 사회학 두 개 붙어 있습니다만 위에서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게 뭐냐면 이 심리학이 가장 영향을 줬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심리학 영향도 있습니다. 최근엔 다른 것도 많이 보고 있고 여기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제 다양한 학문과 연관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래서 매우 학제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다른 학문과의 연계에 대해서 모든 학문을 같이 살펴야 된다. 또는 간학문적 다른 학문들과 사이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이 조직행동론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시면 될 것 같고 다양한 학문들과 연관이 있구나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조직행동의 연구 대상 및 분석 수준 나와 있습니다. 연구 대상이라는 것은 그래서 조직행동론은 뭘 연구하는데 라는 거예요. 조직행동론이 알고자 하는 것들은 이것을 연구해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바로 하는 것이 뭐냐면 조직 내 구성원들의 행동이나 태도죠. 그래서 주체는 연구 대상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조직 안의 구성원들이고 무엇을 관찰하고 기록하느냐? 행동이나 태도들을 한다. 근데 이것이 무엇은 아니다? 모든 행동 태도까지는 절대 하지 않는다. 반드시 조직 내 구성원으로서 행동 태도를 보는 것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측정될 수 있는 첫 번째 생산성이라든지 또는 근무 태도 같은 것에 대해서 이런 것을 종업원의 성과 결정에 활용하게 되는 것들이라는 거죠. 이러한 성과로 그들에게 벌을 준다든지 보상을 한다 이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목적은 이제 그걸 벌 주고 상 준다라는 것보다 그래서 어떤 조직 행동의 질 자체를 높일 수 있는가를 연구했었던 학문입니다. 그래서 연구 대상 기억하시고요. 분석 수준 나와 있습니다. 자, 조직이란 걸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어떤 집단이 형성되게 됩니다. 이러한 집단은 당연히 이 안에 다양한 개인들로 구성이 되고요. 이러한 집단은 당연히 조직화, 구조화가 되게 되겠죠. 그러니 첫 번째 단순히 개인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미시적 접근이 있을 거고요. 집단이라는 모여있는 사람에서 어떤 조직적 성격을 갖고 있느냐라는 걸 분석을 하는 것이 있고요. 우리가 조직이란 어떤 이념형을 정해놓고 이념형이란 건 가장 기본적으로 그 조직의 특성을 다 가지고 있는 형태 같은 건데 여기에 맞춰서 이러한 조직이 여기에 부합하느냐를 보는 게 이러한 분석 수준의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1단계가 바로 개인의 수준에서 보는 거죠. 개인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입니다. 그래서 개인 행동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연구 분야인 동기부여 나와 있습니다. 개인적 동기부여가 어떤 조직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또는 개인 가치관과 성격이죠. 바로 퍼스널리티, 인성이라고 부르는데 개인의 인성이 조직에 미치는 게 어떤 건가? 여러분 이제 MBTI에서 분석하게 됨으로써 내가 조직적 활동에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냐라고 했을 때 이런 MBTI 심리학의 내론적은 철저하게 이런 개인 수준에서 이 조직과 관련을 보는 거죠. 조직 그 자체의 성격보다 조직은 그냥 있다라고 하는 상수로 두고 개인의 성향이 이러한 조직에서 어떤 입장, 스탠스를 취하고 있나라는 걸 보는 MBTI입니다. 지각과 학습, 태도, 창의성, 스트레스 그래서 개인이 느끼는 감정을 또 개인의 영향들 위주로 보는 게 개인 수준의 분석이고요. 그 다음 집단 수준에서 봅니다. 집단이란 건 2명 이상이 지속적 상호작용을 한다라고 했죠. 집단 내에서 직접 접촉 가능한 구성원들의 상호작용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강조되는 게 집단 내 직접 접촉 나와 있는데 직접적으로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간접 접촉하는 매체를 이용한다라기보다는 여기서는 내가 어떤 이 조직 내에서 반드시 저 사람과 관계를 해야지만 목적 달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직접 접촉을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 과정 속에서
여기서 매칭을 두고 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 과정에 초점을 둔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 어떤 것들 리더십이나 커뮤니케이션 강조되고요. 의사결정이나 집단 갈등, 권력 정치나 이런 것들이 집단 수준에 다르게 됩니다. 조직적 차원에서의 집단이 아니라 단순한 집단적 차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호작용으로 보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조직 수준은 이제 조직이란 단어가 들어가죠. 조직 설계나 직무 설계, 조직 특성 변수라고 해서 그냥 집단이 아닌 조직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중심으로 분석을 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조직 문화, 학습 조직, 그 다음에 변화와 개발 등 여기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활동하게 되는 게 조직 수준의 분석입니다. 어떤 분석이 더 중요하냐? 없습니다. 세 가지 다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지금의 조직 행동론을 파악하기 위한 수단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조직행동론의 학문적 기반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조직에 대한 지식들, 사회학이나 이제 어떤 그 정치학에 대한 기점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행동 과학이다라는 게 하나 보이네요. 행동과학이라는 것은 이러한 행동을 단순히 추상적으로 형이상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실로서 이제 인지하고 이러한 사실 속에서 어떤 측정치, 정확한 양적인 데이터들을 통해서 이러한 조직 행동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 것인가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고 정밀하게 제시해 주는 것이 조직 행동론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행동과학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행동과학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과학에서 쓰고 있는 측정 방법론을 이러한 조직행동론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의 행동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양적으로 실증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는 거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이론들이 존재를 합니다만 그래도 되도록이면 과학적인 측정치를 통해서 정확하게 법칙을 발견하고 어떤 조직의 특성이나 일반화를 하기 위해서 목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나왔던 심리학, 사회학, 사회심리학, 인류학, 정치학이 여기에 영향을 주었다라는 얘기들이 있죠. 그래서 특징들 보시면은 세 가지 분석 수준 봤고요. 종합적 학문이다. 다양한 학문들이 같이 활용되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인본주의를 지향한다. 조직도 결국에는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한다. 인간을 위해서 행정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각이나 태도나 직무 만족 같은 개인적 측면에 있어서의 중요한 가치들을 보고요. 당연히 성과지향합니다. 그래서 목적 달성이 반드시 중요하다라는 거, 지속적인 추구가 이루어진다. 단시적으로 이루어지면 조직이라고 볼 수가 없죠. 외부 환경의 인식 중요합니다. 그래서 외부 환경에 대해서 이러한 조직에 영향을 주거나 반대로 이러한 조직이 외부 환경에 대한 거에서 영향을 주는 것까지 생태적으로 보는 것도 있고요. 과학적 연구 방법, 실증적, 실험적으로 파악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 또 객관적이라는 얘기도 당연히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가치가 개입하지 않은 가치 중립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이쪽의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실천적이다. 반드시 문제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해결이라는 것은 합리적인 연구가 돼야 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연구를 통해서 반드시 조직행동이 목적을 달성하는데 계측 가능하도록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조직행동론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에 보시면 첫 번째, 인간행동의 설명을 위해서라고 있습니다. 도대체 인간행동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라고 했을 때, 자, 모든 행동이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행동 중에서도 조직 내에 이루어지는 인간행동, 개인이나 집단이 왜 그렇게 행동해 해답을 얻기 위한 것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모든 행동 중에 하나에서 조직 내에 있어서 이런 행동을 알기 위해서라는 거고요. 설명이란 단어는요, 누가 봐도 이렇게 똑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가치를 부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얘기해도 내가 해도 같은 답이 나올 수 있도록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메타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정확하게 사전적 의미, 그의 정확한 뜻, 타당한 뜻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것이 목적이 첫 번째고요. 사실은 더 큰 게 바로 인간 행동의 예측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예측할 수 있다. 어떤 것을 투입하게 되면 이렇게 행동이 바꾸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특정한 조치에 대해 어떤 결과가 초래될 것인가. 그래서 조직이 와해되거나 또는 조직이 목적 달성이 나이브하게 굉장히 바뀌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어떤 투입을 통해서 이걸 바꿀 수 있을까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인간 행동의 통제입니다.
결국 조직적이다라고 하는 건요. 조직이 정해놓은 목적 달성을 위해서 또 그 규범에 의해서 정확하게 지켜져야 하는 게 원칙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조직의 바람직한 행동을 강화하고 그래서 이러한 조직 목적 달성에 부합하도록 바꾸고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 조직의 목적 달성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최소화시키고 그래서 이러한 조직 행동론의 지식을 활용하여 인간 행동을 통제한다. 그래서 조직 행동론을 우리가 잘 알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조직을 운영하는 데 대해서 이러한 종업원들이나 직무원들에 대한 활동 자체를 적절하게 통제하고 통제라는 것이 강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만을 강조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 이것을 잘 통제했었을 때 이러한 목표 달성에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가장 목표 중에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결국 인간이라는 주체가 우리에게는 인본주의적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인간을 통제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권적 측면에서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조직행동론의 목적 중에서 이러한 인간행동의 통제는 분명한 것은 조직행동 연구가 여기에 굉장히 중요함을 두고 있기 합니다만 사실 이러한 목적이 정말 인류 인간에 의해서 정말 필요한가라는 것에 대해서 항상 공격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직행동론의 네 가지 의존 변수라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변수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상황에 따라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 라고 하는 거죠. MBTI라는 것도 결국 I냐 E냐 뭐 N이냐 무슨 뭐 F냐 뭐 이렇게 하게 됨으로써 S죠. N이냐 S냐 솔직히 MBTI에 크게 관심을 두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의 사람의 분류인데 여기서 의존적 행동 변수들에 대해서 이 네 가지 변수들에 대해서 다양한 이제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이러한 행동 변수들을 어떻게 바꾼다?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수 팁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고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네 가지 의소의 첫 번째 생산성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조직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이러한 생산성 측면에서 이런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가? 과거 초반에 이제 뭐 과학적 관리론이나 이런 쪽에서 굉장히 강조됐었던 것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투입한 거에 대해서 최대한 많이 끌어낼 수 있어서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거고요. 앱센티즘 같은 경우는 결근 여부 나와 있습니다만 이게 안정적으로 결근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어떤 직무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전 조직 행동에 굉장히 관심을 두는 거고 그 다음에 턴오버 이직, 이탈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조직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막을 수 있도록 중요하고요. 그 다음 직업 잡 세티스팩션 있습니다. 이 직업 만족도에서 자기가 성과를 거두고 여기서 나갈 수 있는 것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죠. 그럼 여기서 이 모든 것들이 뭐가 돼야 되냐면 생산성은 올리고 결근 여부는 떨어뜨리고 이직은 떨어뜨리고 직업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우리가 조정을 잘해야 되고 여기서 이제 필요한 것들이 어떤 보상이나 처벌들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어떤 조직의 규범이라는 걸 잘 조정하게 됐을 때 이게 잘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동 변수에 문제가 생길 경우 개인이든 그룹이든 최종적으로 조직이든 우리가 개인, 집단, 조직이었죠. 이 세 가지 상황의 분석 시스템을 여기다 도입하게 돼서 이것에 대한 원인을 찾고 왜 생산성이 안 나오지? 왜 자꾸 이직을 하지? 라는 거에서 원인을 찾고 이에 따른 처방을 내놓는 게 이러한 네 가지 의존 변수의 성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조직 행동에 대한 얘기들 여기서 해야 됐고 조직 행동을 분석할 때 어떤 것들이 있나 상관이 있었죠. 다음 시간에는 이론들 중심으로 한번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